부산 해운대의 아파트 14층. 김미라는 저녁 준비를 하며 창밖으로 내려다보았다. 벌써 70의 나이가 되었지만 초등학교에서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습관처럼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혼잣말에 가까운 말이 저절로 나왔다. 남편 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에게 말을 거는 버릇이 남아 있었다. 빈 거실에 그의 안락의자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던 미라는 갑자기 코끝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타는 냄새였다. 뭔가 타는 냄새가. 고개를 돌린 순간 가스레인지 옆 행주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무심코 가스불 근처에 둔 행주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이었다. 아, 불이야. 행주에서 시작된 불은 벌써 가스레인지 주변 벽면으로 번지고 있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불이야. 불이 났어. 미라는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소화기가 어디 있었지? 초등학교 교사 시절 안전교육에서 배운 대로 미라는 재빨리 현관 옆 신발장 위에 있던 작은 소화기를 가져왔다. 평소에는 먼지만 쌓여있던 소화기였지만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안전핀을 뽑고 불이 난 곳을 향해 분사했다. 하얀 분말이 뿜어져 나오며 불길을 덮었다. 다행히 불은 크지 않아서 몇 초 만에 꺼졌다. 휴, 다행이다. 미라는 털썩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다. 천장 모서리는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타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만약에 조금만 늦게 발견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가스레인지에서 시작된 불이 더 번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혼자 사는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날 뻔했다. 저녁이 되자 딸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미라는 화재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딸이 걱정할까 봐서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꾸만 커져갔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부엌에 그을린 벽면이 가꾸 눈에 들어왔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었나? 젊을 때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갑작스러운 사고, 응급 상황.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새벽까지 뒤척이며 미라는 생각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더 큰 사고가 난다면? 홀로 사는 삶이 이렇게 불안할 줄 몰랐다. 작은 불씨 하나가 그녀의 마음에 큰 불안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화재가 난 지 3일이 지나자 이라는 결국 딸 수진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다.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간호사인 수진은 어머니의 안전을 걱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에서 응급 상황을 자주 보는 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괜찮다고 했잖아. 소화기로 금세 껐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서울은 좀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딸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평생 살던 부산을 떠날 생각은 없었다.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내 아버지 추억도 있고.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주일 내내 전화를 걸어 설득했고 결국 일하는 잠깐만이라는 조건으로 서울행을 결정했다. 한 달 후 일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수진의 남편 민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차분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장모님, 편히 계세요. 우리 집이 장모님 집이니까요. 고맙네. 손주 지훈이가 달려와 안기는 순간만큼은 미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다. 하지만 점차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저녁 8시. 일하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장모님, 지훈이가 내일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요. 혹시 볼륨을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의 정중한 요청에 미라는 당황했다. 부산에서는 언제든 편하게 TV를 봤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 없었다. 아, 알았네. 음소거를 하고 자막으로 드라마를 보는 것이 답답했지만 참았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일찍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였다. 손주를 위한 마음이었다. 엄마, 지훈이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요. 그리고 아침에는 빵을 먹거든요. 수진의 말에 미라는 시무룩해졌다. 자신이 해준 음식을 거부당한 기분이었다. 그럼 뭘 해줘야 할까? 그냥 편히 있으세요. 저희가 다 하니까.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어색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미라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고역이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훈아, 숙제는 다 했니? 미라가 물었다. 장모님, 지훈이는 식사 시간에는 공부 얘기 안 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아, 그렇구나. 미라는 점점 위축되어 갔다. 선생님으로 평생 아이들과 지내온 자신이 손주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밤마다 미라는 생각했다. 딸의 배려는 고마웠지만 이 집에서 자신은 어디에 속해야 할지 몰랐다. 남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서울에서 보낸 한 달이 지나갈 무렵 부산 아파트의 화재 보상금 문제가 불거졌다. 보험회사에서 벽면 수리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연락이 왔다. 엄마, 보상금 나왔다고 하네요. 수진이 서류를 들고 어머니에게 알렸다. 미라는 예상보다 큰 금액에 놀랐다. 500만 원이나 나오네. 다행이에요. 그런데 장모님,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라는 잠시 생각했다. 부산 집은 당분간 비워둘 예정이고 특별히 쓸 곳도 없었다. 그냥 적금이나 해둘까 보다.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민호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장모님, 그 돈을 생활비에 보태는 게 어떨까요? 미라는 민호를 바라봤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생활비? 네. 장모님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 쓰시는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장모님 돈을 따로 모셔둘 필요 없이 그냥 생활에 보태서 쓰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민호의 말에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치 찬 바람이 가슴을 스치는 느낌이었다. 아, 물론 강제로 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제안이에요. 장모님께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진도 남편의 말에 동조했다. 맞아요, 엄마. 어차피 엄마 서울 생활하면서 쓰는 돈인데 굳이 적금 들 필요 없잖아요. 미라는 아무 말 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아, 네. 그렇게 해요. 겉으로는 동의했지만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번졌다. 내가 여기서 지내면서 수진이네 가게에 큰 부담을 준 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참.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미라는 민호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정중했던 인사말도, 배려하는 듯한 행동도 모두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장모님, 오늘도 죄송하지만 TV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내일 지훈이가 소풍 가는 날이라 아침에 도시락 싸야 해요. 아, 그래? 내가 도시락 싸줄까? 괜찮아요. 지훈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제가 더 잘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말도 이제는 거부당하는 느낌으로 다가왔다. 며칠 후 미라는 혼자 마트에 다녀왔다. 손주 지훈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를 사왔다. 할머니가 뭐 사왔어? 지훈이 좋아하는 과자야. 그런데 수진이 과자를 보고 난색을 표했다. 엄마, 지훈이는 이런 과자 못 먹어요. 알레르기 있거든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 괜찮아요. 다음에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미라는 위축감을 느꼈다. 손주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 이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지는 않니?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미라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그래. 엄마, 처음이라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수진이 달래려 했지만 미라의 마음속에는 이미 벽이 쌓여 있었다. 여기서는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미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 같은 기분. 그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그날 밤, 미라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바다가 그리웠다. 보상금 이야기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이라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었다. 인터넷에서 복지주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70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지주택 상담센터죠? 입주 신청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미라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수진이나 민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그들이 외출한 사이를 노렸다. 네, 어르신. 필요한 서류와 소득, 증명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기 시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단 신청부터 해두기로 했다. 며칠 후 미라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진아, 엄마 얘기 좀 들어볼래?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복지주택 신청을 해볼까 하는데. 수진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다. 복지주택이요? 왜 갑자기? 그냥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너희들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그래. 엄마, 무슨 부담이에요? 저희는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미라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야, 엄마. 나이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더라. 그리고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잖니. 수지는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함께 복지주택 상담센터를 찾아가기로 했다. 상담센터에서 만난 사회복지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잘 맞네요.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가족이 있으시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딸 집에 있는 건 임시로 있는 거라고 해야 하나요? 네. 그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냥 엄마가 혼자 사는 게 편해서 그래. 하지만 수지는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서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복지주택이요? 왜 갑자기? 민호도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혹시 자신이 잘못한 게 있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미라는 본격적으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져온 옷가지와 개인 용품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다. 장모님, 뭐 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복지주택 들어갈 때까지
부산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게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하지 않나요? 화재도 났었는데. 민호의 말에 미라는 손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보자. 네, 너희들이 나한테 보상금을 생활비에 보태자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너희들 가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건가 싶었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장모님,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아니야. 나도 안다. 너희가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듣는 사람 마음은 또 다르더라. 미라는 계속해서 가방에 옷을 넣으며 말했다.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70 넘어서 이런 신세가 될 줄 몰랐어. 장모님, 괜찮아.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미라는 가방을 다 싸놓고 내일 부산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적어도 더 눈치를 보며 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미라가 부산으로 떠날 준비를 마친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수진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물었다. 장모님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민호는 고민 끝에 미라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장모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들어와. 미라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정리한 상태였다. 오늘 부산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민호는 방 한쪽에 앉으며 어색하게 말을 시작했다. 장모님, 어제 말씀하신 거 정말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계속했다. 사실 그 보상금 말씀드린 건 생활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다. 그럼 저희가 여유가 없으니까 장모님도 아껴 쓰셔야 할까봐 그랬어요. 장모님이 눈치 보시면서 용돈 쓰시는 게 안쓰러워서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편히 쓰시라고 장모님 생활비에 보태자는 뜻이었는데 그렇게 들리실 줄 몰랐습니다. 미라는 민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 장모님 오신 후로 저희 생활이 힘들어진 적도 없고 오히려 지훈이가 할머니 계셔서 너무 좋아해요. 민호는 계속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제가 서툴러서 장모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TV 소리라든지 음식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위축되게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요. 장모님이 편하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미라는 민호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때 수진이 방에 들어왔다. 엄마, 남편 말이 맞아요. 저희가 생각이 부족했어요. 엄마를 위한다고 한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네요. 수진아, 엄마, 복지주택은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일단 여기서 조금 더 지내보시는 건 어때요? 저희가 더 잘해볼게요. 미라는 딸과 사위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눈물이 맺혔다. 정말로 자신을 위한 마음이었구나 싶었다. 너희들이 정말 그런 마음이었니? 네, 장모님, 정말입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장모님 불편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쓸게요. 그리고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미라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럼 조금만 더 있어 볼까? 정말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대신 복지주택 신청은 그대로 해둘 거야.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하세요. 그날 오후 미라는 짐을 다시 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다.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일주일 후 복지주택에서 연락이 왔다. 예상보다 빨리 입주가 가능하다는 소식이었다. 미라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복지주택으로 이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쫓겨나는 기분이 아니었다. 이사 당일 민호는 짐을 옮겨주며 이라에게 말했다. 장모님, 여긴 어머니의 집이고 우리 집도 늘 장모님의 집이에요. 고맙다. 민호야, 언제든 놀러 오시고 불편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미라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창문을 열었다. 서울이지만 부산 바다만큼이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오해였지만 상처가 되었던 말들. 그리고 그 오해를 풀어준 진심.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오해와 진심, 그리고 독립적인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작은 배려와 솔직한 마음 표현이 오해를 풀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라 장모님의 이야기는 결국 사랑과 배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별빛 아래에서 함께하는 우리 이야기 속으로 계속 걸어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희에게는 큰 별빛이 됩니다.